이놈,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욕심 많은 작은 어머니가 내쫓은 18살 소년.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대문이 닫혔습니다. 조선 후기 남원 비단골 마을. 부모를 잃고 외톨이가 된 계룡이는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겼죠.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산속 은자를 만나 10년을 공부했고 마침내 장원급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복수 대신 선택한 건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작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반갑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남원 비단골 마을에 봄비가 그쳤습니다. 들녘 여기저기엔 빗물이 고여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흙냄새가 촉촉하게 마을을 감쌌죠. 보리싹은 파릇하게 올라왔고 제비는 처마 밑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시 문중 큰 집 사랑채에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3살 소년 계룡은 부모님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난 겨울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 달 전 갑작스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빨리 닥친 이별이었죠. 계룡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어요. 울고 또 울어서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텅 빈 것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계룡아. 문이 열리며 작은아버지 만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작은어머니 박씨도 따라 들어왔어요. 박씨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눈매는 부드러웠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입꼬리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계룡아,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만호가 계룡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계룡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씨가 다가와 계룡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계룡아, 이제부턴 내가 내 어민이라. 박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계룡은 고개를 들어 작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그녀의 얼굴은 자애로워 보였죠. 내 어미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다. 계룡이를 친자식처럼 돌봐달라고. 나도 그러마 약속했단다. 정말이세요? 계룡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룡을 끌어안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외롭지 않을 거다. 계룡은 작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떠났지만 그래도 이 집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형님께서 남기신 논밭과 재산은 내가 대신 관리하마.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계룡이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작은아버지가 맡아두는 게 좋겠구나. 그게 형님의 뜻이기도 했고. 네, 작은아버지. 계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3살 소년이 논밭을 관리할 순 없는 일이었죠. 만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계룡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라. 내가 20살이 되면 모두 돌려줄 게다. 그날 저녁 계룡은 사랑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은 어머니가 친자식처럼 돌봐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등잔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만호가 형님 댁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여보, 이게 다예요? 박씨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어요. 그래. 형님께서 남기신 토지 문서와 재산 목록이 다 여기 있소. 만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문서 하나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폈어요. 등잔불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논이 25마지기, 밭이 10마지기. 대단하네요. 박 씨의 입경리가 올라갔어요. 그건 모두 계룡이 거요. 우리가 관리만 할 뿐이요. 알아요. 알고 말고요. 박 씨는 문서를 내려놓고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종이 위를 스치는 붓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여보, 뭐 하시는 거요? 만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붓을 움직일 뿐이었죠.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이젠 내 거예요. 뭐라고요? 여보도 알잖아요. 우리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형님 댁은 이렇게 넉넉한데 우리는 늘 쪼들렸잖아요. 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룡이가 장성하면 이 모든 게 그의 차지가 돼요. 우리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뜻이요. 우리가 어찌, 여보가 큰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집도, 이 재산도 원래 여보 거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동생만 총애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밖에서 개가 낮게 짖었어요. 멀리 장독대 쪽에서 덜컥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인지 뭔가가 지나간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박 씨는 문서를 다시 괴짝 안에 넣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날 밤 마을 어귀에 사는 점쟁이 노파가 계룡의 사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문득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복이 크지만 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고난도 함께 태어났네. 큰 시련이 올 게야. 노파의 한숨이 봄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남원 비단골 마을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계룡은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곧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갔고 어머니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계룡이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계룡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13살 소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봄날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계룡의 마음속 어딘가에선 작은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5해가 흘렀습니다. 계룡은 어느새 18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키는 훌쩍 자랐지만 몸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등은 구부정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한때 큰 집의 도련님이었던 소녀는 이제 이 집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계룡은 산으로 향했어요. 지게를 지고 나무를 베러 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지게 위에 쌓인 나무는 어깨를 짓눌렀어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작은 어머니의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놈아, 왜 이렇게 조금 가져왔어? 겨울 나기에도 모자랄 판이잖아.
박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어머니. 눈이 많이 쌓여서. 변명은 집어치워. 입으로만 효도하는 놈. 박 씨는 마당에 내려놓은 나무 더미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계룡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름이 되면 계룡은 논으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모를 씹는 일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논물에 발을 담그면 거머리가 달라붙었고 땀은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작은 어머니가 논두렁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느릿느릿하게 뭐 하는 거야? 해지기 전에 다 끝내야지. 계룡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모를 쥐고 지늘개 꽂고 또 다음 모를 쥐고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손가락 끝은 물에 불어 하얗게 변했고 허리는 펴지질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계룡은 사랑채로 돌아왔어요. 밥상은 항상 초라했습니다. 찬밥에 된장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죠. 안채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지만 그건 계룡의 몫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계룡은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길이었어요. 빗물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었지만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아! 계룡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지게가 앞으로 쏟아지며 나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계룡은 진흙탕에 얼굴부터 박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으윽! 일어서려는 순간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발목을 삔 것 같았습니다. 계룡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흩어진 나무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온몸은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었죠. 저녁 무렵 계룡은 발을 절뚝이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박 씨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죄송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또 변명이야? 게으른 놈. 박 씨는 장작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계룡의 다리를 내리쳤어요. 퍽! 으윽! 계룡은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삔 발목에 장작이 내리쳐져 뼈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지만 계룡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을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부터 또 이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박 씨는 장작을 내던지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계룡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빗물이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엌 뒤편에서 하녀 춘매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룡보다 2살 많은 20살 처녀였습니다. 춘매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자신도 이 집의 하녀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춘매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무렵 장독대 쪽에서 소리가 나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박 씨가 장독대 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보자기 하나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풀자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전 꾸러미였죠. 박 씨는 은전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숨겼습니다. 춘매는 숨을 죽였어요. 저게 뭐지? 마님께서 왜 은전을 몰래 숨기시는 거지? 하지만 춘매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했다간 자신이 쫓겨날 테니까요. 그날 밤 계룡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등잔불 아래 부모님의 작은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룡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계룡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죠.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쓸쓸한 소리만이 밤을 채웠습니다. 이 집엔 봄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떠도 계룡의 삶에는 따스함이 없었어요. 다만 끝없는 노역과 매질, 그리고 굶주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가 장독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녀의 비명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하인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는 장독대 밑을 뒤지며 소리쳤어요. 은전이 없어졌어. 내 은전 보자기가 사라졌단 말이야. 만호가 급히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은전이요. 제가 몰래 모아둔 은전이 사라졌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훔쳤냐? 박 씨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춘매가 떨며 서 있었습니다. 춘매, 내가 봤겠지? 누가 여기 왔다 갔는지. 저는 춘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전 박 씨가 은전을 숨기는 걸 본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죠. 말하면 자신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말 못해. 대체 누가 훔쳐간 거야? 박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랑채 쪽을 바라봤어요. 설마. 박 씨가 사랑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계룡은 막 저녁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온몸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계룡아.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작은 어머니. 내가 가져갔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은전 말이다. 내 은전을 내가 훔쳐간 거 아니냐? 계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박 씨가 계룡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계룡은 비틀거렸어요. 역시 내 놈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은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당장 내 방을 뒤져라. 하인들이 사랑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고 괴짝을 열고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계룡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계룡은 정말 훔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교활한 놈. 어디 숨겨뒀겠지. 그때 만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은전을 몰래 모아둔 것도, 지금 계룡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도. 여보, 이제 그만.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박 씨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만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문 망신은 안 된다. 만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겁한 뒷걸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박 씨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작은 어머니,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닥쳐.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하인들이 계룡을 끌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계룡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박 씨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놈,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작은 어머니, 큰 집의 인연은 오늘로 끊었다. 내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노렸으니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계룡은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계룡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나가. 박씨가 계룡을 밀쳤습니다. 계룡은 흙탕물에 넘어졌어요. 진흙이 얼굴에 튀었고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대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계룡은 일어서려 했지만 미끄러졌어요.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등잔불이 꺼졌어요. 어둠이 모든 걸 삼켰습니다. 계룡은 대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룡의 목소리는 비에 섞여 흩어졌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등불도 꺼지고 사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계룡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전부였는데 이제 그마저 잃었으니까요. 천둥이 또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계룡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8살 청년은 그렇게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세상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계룡은 산을 헤맸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을 뿐이었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룡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이제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죠. 어머니, 아버지, 계룡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감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면 편할 것 같았죠. 이제 그만. 계룡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흙이 뺨에 닿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때였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룡은 눈을 뜨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밤에 산중을 헤매다니. 살려는 뜻이 있구나. 누군가 계룡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계룡은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를 봤어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집신을 신고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죠. 따라오거라. 노인은 계룡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계룡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앞에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초가집이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 초가는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들어오너라.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화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솥에서는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구석엔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먼저 젖은 옷부터 갈아입거라. 노인이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계룡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제야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노인이 화로 앞을 가리켰어요. 계룡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인은 죽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먹거라. 감사합니다. 계룡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죽은 따뜻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감사해서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계룡이 그릇을 다 비우자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계룡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서방이라 하느니라.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서 글을 읽으며 살고 있지. 계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방은 화로에 나무를 더 넣었어요. 불꽃이 타오르며 방 안을 밝혔습니다. 무슨 일로 밤중에 산을 헤매고 있었느냐? 계룡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걸 털어놨어요. 부모를 잃은 이야기, 작은 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일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떨렸습니다.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면 의리도 인정도 사라지는 법이니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이서방의 말에 계룡은 고개를 들었어요.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느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과 진실을 말하는 자의 눈은 다르지. 계룡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계룡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좋다. 하지만 울음 속에서 일어서야 하느니라. 이서방은 구석에 쌓인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내게 글을 가르쳐 주마. 글은 사람의 등불이니라. 불이 꺼지면 마음도 죽는 법이지. 글을요? 그렇다. 글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느니라. 힘없는 자도 글로써 세상에 맞설 수 있지. 계룡은 책을 바라봤습니다. 천자문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배우겠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거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배우면 되느니라. 계룡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서방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진불의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죠.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계룡은 화로 앞에 앉아 불을 바라봤어요.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무엇이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넘어진 자만이 진정으로 일어서는 법을 아느니라. 내가 겪은 고난은 언젠가 내 힘이 될 것이니라. 계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믿기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계룡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산중이 아니라 따뜻한 방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함께. 송진불은 밤새 타올랐고 대나무 숲의 바람은 계룡의 꿈을 감싸며 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계룡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곳에서의 노동은 누군가의 구박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지면 계룡은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송진불을 켰어요.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계룡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서방이 가르쳐주는 글은 어려웠지만 계룡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르면 글도 바르게 되느니라. 이서방의 말씀은 언제나 깊었습니다. 계룡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붓을 들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서방의 기침이 잦아졌어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렸고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늙으면 다들 이러는 법이지. 하지만 계룡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계룡은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도라지, 더덕, 산삼까지 귀한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맸죠. 스승님, 이걸 드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계룡이 다려온 약을 드렸습니다. 이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받아 마셨어요. 고맙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아니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이서방은 계룡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예전보다 힘이 없었어요. 계룡아, 명심하거라.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 나고 세상의 병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탐욕이 병을 낳고 증오가 고통을 낳느니라.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다스릴 수 있지. 계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려 산을 하얗게 덮었어요. 계룡은 매일 새벽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며 문득 생각했죠. 세상도 이렇게 쓸어낼 수 있을까? 작은 어머니가 심어놓은 거짓도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도 모두 이 눈처럼 쓸어낼 수 있을까? 계룡은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지. 봄이 오자 이서방의 병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계룡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서방이 물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글로 써보거라. 제가요? 그렇다. 내 마음을 글로 담아보거라. 계룡은 붓을 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산보다 높고 인이 하늘보다 깊다. 이서방은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내 마음이 글에 담겼구나. 부족합니다, 스승님. 아니다. 진심이 담긴 글은 서툴러도 아름다운 법이니라.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4년, 5년, 그리고 10년. 계룡은 어느새 28이 되어 있었어요. 18살 소녀는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엔 수염이 자랐고 눈빛은 깊어졌죠. 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계룡은 변했습니다. 몸만 자란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자랐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계룡은 눈 녹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며 계룡은 생각했어요. 타는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익숙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20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밤마다 송진불 아래서 읽던 책들이 스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 고요한 산중에서의 시간이 모두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걸. 계룡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글씨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일으켜 세운다. 이서방이 그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스승이 되어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겸손하구나. 그것이 바로 참된 배움이니라. 계룡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계룡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달랐습니다. 이제 계룡은 알았어요.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진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송진불이 타올랐습니다. 계룡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배움의 길은 끝이 없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계룡은 스승의 낡은 도포를 입고 초가 앞에 섰어요. 이서방이 계룡의 옷매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스승님, 두려워 마라. 글이 칼보다 강하다는 걸 잊지 마라. 계룡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10년을 함께한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세상에 보일 때가 온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계룡은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마을을 지나고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계룡은 그 웅장함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성문이 높이 솟아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귀족의 가마가 지나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10년 만에 본 세상은 낯설었어요. 과거 시험장은 성균관 근처에 있었습니다. 계룡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비단 도포를 입고 깨끗한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룡은 낡은 도포 차림이었죠. 한 양반 자제가 계룡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좀 봐라. 거지가 과거를 보러 왔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거지 냄새가 나는구만. 누가 저런 자를 들여보냈나? 산골 촌뜨기가 한양까지 왔다니 기특하긴 하구만. 계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롱 따위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계룡은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북과 벼루, 종이가 놓여 있었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가? 계룡은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어요. 먹물이 벼루에서 번지며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계룡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태평이란 무엇인가? 왕이 잘 다스리는 것인가? 법이 엄격한 것인가? 아니면 계룡은 눈을 떴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았어요. 진정한 태평은 백성의 마음이 고요할 때 이뤄진다. 계룡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배운 것들이 글자가 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백성이 굶주리면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나라가 흔들린다. 임금은 백성의 배를 채워야 하고 관리는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 법은 엄하되 인정이 있어야 하고 벌은 공정하되 자비가 있어야 한다.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계룡은 붓을 내려놓고 종이를 바라봤어요. 스승의 가르침이 자신이 겪은 고난이 모두 이 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발표가 있었어요. 계룡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자신의 글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또다시 버림받을까? 복소리가 울렸습니다. 임금이 나타났어요.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계룡도 고개를 숙였죠. 이번 과거의 장원을 발표하노라. 신하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남원 출신 이계룡. 계룡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계룡, 앞으로 나오라. 계룡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임금이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쓴 글을 읽었노라.
임금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진정한 태평은 백성의 마음이 고요할 때 이뤄진다.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임금은 신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자를 예조 참판에 임명하라. 전하의 특진이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예조 참판이라니. 과거 급제자를 바로 참판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어요. 그리 이토록 백성을 생각한다면 벼슬도 백성을 위해 써야 하지 않겠느냐. 계룡은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밖으로 나왔을 때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계룡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봄날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계룡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저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전 쫓겨났던 그 소년이 이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된 거죠. 아까 조롱하던 양반 자제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계룡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복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증명했을 뿐이었죠. 사람은 옷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계룡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매화꽃이 계속 흩날렸어요. 그 꽃잎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계룡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글이 칼보다 강하다. 스승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칼은 사람을 쓰러뜨리지만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계룡은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고난도 눈물도 모두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끈 계단이었다는 걸.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스승이 계신 곳이었죠. 계룡은 그곳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고향으로. 10년 만에 계룡은 화려한 관복을 벗었습니다. 예조 참판의 벼슬을 받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평민의 옷을 입었어요. 낡은 도포에 낡은 갓. 10년 전 이 마을을 떠날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죠. 남원 비단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장독대가 늘어선 마당이 보였죠. 하지만 계룡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산소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계룡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계룡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물이 흘러 땅에 떨어졌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계룡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낯익은데. 설마 그 집에서 내쫓긴 아이 아니야? 맞아. 이계룡이잖아. 10년 전에 도둑질하다 쫓겨난. 계룡은 그 말을 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은 자신을 흔들 수 없었어요. 큰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여전했어요. 10년 전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닫혔던 그 대문. 계룡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작은아버지 만호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만호는 계룡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너는 작은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계룡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계룡을 바라봤습니다. 안채에서 박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도 계룡을 보고 굳었어요. 계룡이냐? 작은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계룡을 노려봤어요. 그런 애는 우리 집에 없다. 돌아가거라.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인사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박 씨는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잠깐만. 손 놔요. 이 애를 들릴 순 없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계룡이 복수하러 온 게 아닐까? 벼슬을 얻어 자신들을 벌하러 온 게 아닐까? 계룡은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뭐냐? 그날 밤 은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훔친 게 아니란 걸 작은 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마당에 무릉덩이가 생겼고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숨겨뒀던 거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은전은 처음부터 내가 훔친 게 아니었다. 내가 너를 내쫓고 싶어서. 만호가 놀라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를 적셨어요. 탐욕에 눈이 멀었다. 내 재산이 탐났고 너만 없으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거짓으로 너를. 계룡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라고요, 작은 어머니. 계룡이 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씨는 계룡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뭐라고? 10년 전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계룡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만약 작은 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지 않으셨다면 저는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글도 배우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제가 되지도 못했겠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는 이제 슬프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내쫓은 큰 집 아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저 아이 이제 벼슬아치라던데. 그런데도 용서를 한다고? 등잔불이 안채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비에 젖은 초가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계룡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큰 집 마당에 모여들었어요. 이장과 향리들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들 수군거렸죠.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으셨소? 이장이 계룡에게 물었습니다. 계룡은 품에서 하나의 보자기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치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선친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에 쏠렸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만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서라니. 이장이 계룡에게 다가왔습니다.
계룡은 유서를 이장에게 건넸어요. 이장은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조용한 마당에 그 소리만 울렸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죠.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계룡에게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이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내가 어리기에 작은 집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결코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인이 될 때까지 보관을 부탁하는 것이니 작은 집을 경계하고 유산은 반드시 본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박 씨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독대 밑에 은전 꾸러미를 묻어두었으니 이 또한 계룡의 것이다.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독대 밑이라니. 그럼 그 은전은 원래 도련님 것이었단 말인가? 이장이 유서를 내려다봤어요. 종이 끝에는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봉인을 보시오. 이장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향리 앞에서 봉인을 확인하였소. 이 도장은 분명 고 이공의 것이오. 향리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봉인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필적도 틀림없이 고인의 것입니다. 이장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만호, 이게 어찌된 일이오? 만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박 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계룡이를 내쫓았습니다. 은전도 내가 숨긴 거였소? 이장의 목소리는 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독대 밑에 있던 은전을 제가 숨겼고 계룡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불쌍한 도련님.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한 노인이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억울한 일을 저렇게 돌려보내시다니. 계룡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함만이 있었죠. 이장이 계룡에게 유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소. 이 집의 재산은 모두 계룡 그대의 것이오. 감사합니다. 계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놀라 계룡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이 집은 여전히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을 뿐입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계룡아, 작은어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계룡은 마당을 둘러봤어요. 10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마당. 이제 그곳은 낯설었습니다. 만호가 계룡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계룡아, 용서해다오. 작은아버지가 잘못했다. 일어나십시오, 작은아버지. 계룡이 만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용서한다는 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해라. 부모님 산소를 잘 돌봐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안악이 속삭였습니다.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진짜 양반이지. 그래. 벼슬보다 마음이 귀한 법이야. 햇살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계룡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장이 계룡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부친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요. 감사합니다. 계룡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당을 나섰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룡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만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가라앉는 곳으로. 마을을 벗어나 강둑으로 향했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강가에 섰습니다. 물은 천천히 흘렀어요.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만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내가 사람 노릇을 못했구나. 만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의 아들을, 조카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어요. 제가 비겁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흙과 풀과 물이 섞인 냄새였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만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룡이 서 있었어요. 작은아버지. 계룡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돌아가거라. 나 같은 놈은. 작은아버지, 일어나십시오. 계룡이 만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어찌 일어서겠느냐?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의 뜻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계룡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친께서 바라신 건 작은아버지를 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깨닫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만호가 계룡을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깨달음이라니. 사람은 실수합니다. 욕심도 부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계룡이 만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만호는 휘청거렸지만 계룡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깝다니. 제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작은아버지는 분명 저를 아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형님의 아들이었기에 욕심이 마음을 가렸던 거겠죠. 만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였어요. 그녀는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강가에 섰어요. 여보. 박 씨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계룡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계룡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탐욕의 눈이 멀어 아이를 내쳤소. 박 씨는 오열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산이 탐났소. 이 집이, 이 논밭이, 모든 게 우리 것이었으면 했소. 그래서 너를. 작은 어머니. 계룡이 박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찌 일어서겠느냐? 나는 사람도 아니다. 아닙니다. 작은 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 뿐입니다. 계룡이 박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박 씨는 계룡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란 죽은 마음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계룡의 말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어머니의 마음도 작은 아버지의 마음도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에 갇혀서요. 하지만 이제 깨달으셨으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어요. 계룡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호의 손과 박 씨의 손을, 그리고 함께 포개었어요. 이제 놓으십시오. 욕심도 두려움도 모두 놓으십시오. 만호와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룡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잘못은 있었지만 인연은 끊을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강둑에 드리웠어요. 햇살 때문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 겹쳐져 하나처럼 보였어요. 박 씨가 계룡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호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만이 강물소리에 섞여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에서 시원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계룡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용서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이구나.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도 흘러가는 거겠죠. 세 사람은 천천히 강둑을 떠났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나란히 천천히. 햇살이 그들의 등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죽어있던 마음을 되살렸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계룡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조 참판의 벼슬을 조정에 돌려드렸어요. 임금께 글을 올렸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벼슬보다 소중하다고. 임금은 그 뜻을 허락하셨죠. 남원으로 돌아온 계룡은 마을 언덕에 작은 서당을 지었습니다. 청심서당. 맑은 마음을 기르는 서당이란 뜻이었어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마루를 깔았습니다. 소박했지만 단단한 서당이었죠. 서당 안에는 스승 이서방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스승님, 제가 배운 것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계룡은 위패 앞에 절을 올렸어요. 향을 피우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스승께 닿는 것 같았죠. 봄이 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서당으로 모여들었어요. 처음엔 5~6명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며 점점 늘어났습니다. 양반집 자제도 평민의 아이도 모두 함께 글을 배웠어요. 오늘은 논어를 읽겠느니라. 계룡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펼쳤어요. 자왈,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서당을 채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당 기둥을 흔들었어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어느 날 박 씨와 만호가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짐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쌀 한 가마니와 반찬거리였습니다. 계룡아,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계룡이 나와 맞았습니다. 이걸 받아다오. 만호가 쌀을 내려놓았어요. 박 씨도 반찬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아이들 먹일 것이 필요할 게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온화함만 남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가져오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계룡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이제는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속죄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매달 초하루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서당을 찾았어요. 쌀을 가져오고 때로는 나무를 뜯어오고 겨울엔 장작을 패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연꽃이 피었어요. 계룡이 직접 연못을 파고 심은 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죠. 아이들은 연못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서당에는 계룡과 제자 한 명만 남아 있었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냐? 진짜 평안이란 뭡니까? 계룡은 붓을 내려놓고 소년을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묻는구나. 오늘 마을 어른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평안한 사람인지. 계룡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안이란 말이냐? 계룡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면에 비쳐 붉게 물들어 있었죠.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을 때. 용서요? 그렇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으니라.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스승님도 그러셨나요? 그렇다. 나도 한때는 미움으로 가득했었지. 하지만 진짜 스승님을 만나 배웠느니라.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계룡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소년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연못을 바라봤어요.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았느니라. 네, 선생님.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힘들어도 마음만은 맑게 지켜야 하느니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꽃잎이 살랑거렸어요. 저녁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내쫓은 큰 집 아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가 찾은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은 건 평안이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품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계룡의 용서는 바람이 되어 마을을 감쌌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탐욕스럽지 않았고 만호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맑은 글을 배웠고 마을은 평화로웠죠. 연못에 비친 별빛이 흔들렸습니다. 계룡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스승님,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서당 기둥이 삐걱거렸고 풍경이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을을 넘어 산을 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어머니가 내쫓은 큰 집 아들은 10년 만에 돌아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평안은 미움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걸 보여줬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월광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